네, 그럼 다음 목차로 UX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UX가 아닌 UI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U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UX에 대해서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4학년에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때 더욱 자세하게 다룰 주제라서 이번 수업에서는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UI와 다르게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사용자 경험을 뜻하는데요. 원래는 이 HCI라고 하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면서 사용된 개념 중 하나가 U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UX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이나 제품,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전반적인 그런 총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기능의 편리성을 벗어나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감성적으로 즐거움을 느끼거나 또는 감각적 또는 지각적, 인지적 과정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유모차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아기를 중심으로 보느냐, 부모를 중심으로 보느냐, 아기와 부모를 동시에 생각하느냐 라는 이런 관점에 따라서 아이의 편안함이나 부모의 이동성이나 수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성이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처럼 이 UX의 주체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받는 모든 복합적인 경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그 소비자층을 볼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중심으로 보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관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UX는 총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 기대, 두 번째는 사용자 경험, 세 번째는 사용자 반성. 이렇게 총 3가지를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책에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취업을 예로 들고 있는데 저는 한번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카메라 어플을 하나 발견했다고 칩시다. 자, 우리는 이 앱을 설치하기 전에 우선 스크린샷을 좀 보겠죠. 스크린샷으로 설명을 보고 앱을 설치하면서 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주는 결과물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어떤 경험을 하겠죠. 이것이 바로 사용자 기대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앱을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이 앱의 뭐 간결한 디자인이라든지 사진을 촬영을 했을 때 결과물이 주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형적인 경험, 이것이 바로 사용자 경험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앱이 주는 결과물이 기대랑 다르게 화질이 별로예요. 또는 사진을 저장하는 데까지 너무 불편한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 앱을 예를 들면 유료로 돈을 주고 구매를 했다 라고 하면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스토어에 뭐 별점을 하나만 주게 되거나 또는 부정적인 리뷰를 달게 되는 어떤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 앱을 제공한 측에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뭐 광고하거나 또는 개선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사과의 답변을 남기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이 사용자 반성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 그럼 이러한 그 UX라는 것이 UI와 다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것에서 단순히 UI는 뭐 미적으로 예쁘고 또는 잘 구성된 어떤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을 벗어나서 사용자가 이 앱을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경험을 통해서 이 앱 사용이 편리하고 즐겁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가 하는 사용자 중심의 UX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탁월한 UX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UX 디자인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각적인 요소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적인 부분과 사용자 행동을 분석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반영해 디자인하는 일을 우리가 UX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4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유명하신 분들이 남긴 다양한 그 명언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분들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UX 디자인은 유용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상호작용하기에 즐거운 제품을 디지털 또는 물리적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다. 또한 사용자가 제품과 상호작용하면서 경험을 향상시키고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UX의 디자인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디자이너가 갖춰야 되는 소양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업에서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를 선호할까요?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재에서는 이렇게 업체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떤 특정 업체에 이제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런 업계의 분야에 따라서 두루두루 갖춰야 될 소양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한번 보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약간 좀 그 기획적인 부분들, 서비스 지표와 사용자 리서치 계획과 수행, VOC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가? 또 UX에 최적화된 유저 플로우를 정의를 하고 UX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가 있는가? 카카오의 경우에는 프로토타이핑 툴을 사용이 가능한가? 또 모바일 서비스 UI 디자인을 경험을 했는가? 또 개발자랑 얼마나 소통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하는 소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경우에는 좀 단순 설계나 기획을 넘어서서 디자인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개발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마케팅적인 이해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처럼 UX 디자인 분야는 너무나도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다양한 전공들이 이어져 있어서 상당히 폭넓은 지식과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UX를 나타내는 이미지로 좀 유명한 이미지인데요. 이 디자인이 추구하는 길과 UX가 추구하는 길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과 UX에 대한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런 차이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책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UI와 UX가 단순히 이 케첩병을 뒤집어 놨다고 해서 그것이 UX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UI와 UX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케첩병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UX라 하는 것은 이 케첩병을 사용하면서 내용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불편했던 것을 이 케첩병을 짤 수 있게 설계를 바꾸거나 또는 뒤집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그 사용법을 바꿈으로써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는 프로세스, 즉 케첩을 뒤집어서 사용하게 만들게 된 사용자 관점에서의 뭐 분석 과정이나 UI 변경 과정이나 또는 정보나 구조를 개선하는 어떤 일련의 작업들, 이런 것들을 실체화하고 프로세스화하는 것이 UX의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UX를 모바일 환경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바일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그 이론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자, 과거에 스마트폰이 또는 모바일이 잘 활용이 되지 않았을 때의 시대와 모바일이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던 시대를 비교한 사진인데요.
둘 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사진이에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모바일이 발전을 하면서 SNS와 다양한 생태계가 생겨나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죠. 모바일 환경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바일 UX를 적용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모바일은 화면이 작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화면의 환경에 의한 터치, 그리고 제스처, 이 각종 센서와 상호작용하는 UX가 중요한데요. 이 작은 화면에 너무 많은 인터랙션을 요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모바일은 작고 가볍기 때문에 24시간 함께하는 이 밀접성이 있죠. 그리고 터치나 제스처, 오디오를 통해서 입력을 하는 특징이 있고, 또 기기가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 있죠. 예, 이런 뭐 GPS라든지 또는 뭐 카메라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이로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UX를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휴대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모바일 환경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모바일의 UX를 적용을 시켜야 한다. 자, 모바일에서는 PC와 조금 다른 속성의 컨텐츠가 구성이 됩니다. 특히 이제 개인화의 부분에서는 어떤 사용자가 설정한 어떤 특성에 따라서 컨텐츠가 제공이 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인이 직접 소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PC보다는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편제성, 뭐 유비쿼터스 시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점. 또한 편의성, 하드웨어의 기능적인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만나서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킬러 어플리케이션들, 뭐 예를 들면은 뭐 갤럭시의 삼성페이와 같은 것들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삼성페이가 도입이 됨으로써 우리가 이 모바일을 사용할 때 편리한 어떤 그런 편의성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차별성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나의 건강을 측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죠. PC에서는 이런 건강의 상태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조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모바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이 모바일을 들고 다니면서 움직이는 거리라든지 또는 뭐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우리의 맥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건강 상태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별성이 제공이 된다. 또한 즉시 연결성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원할 때 그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 어떤 컨텐츠를 바로바로 접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속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GPS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컨텐츠 구성이 가능하죠. 어떤 특정 위치에서만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또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뭐 맛집을 찾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모바일 기기가 PC와 다른 점은 인터랙션이 마우스와 키보드가 아닌 손가락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이 PDA라고 하는 기기도 펜이나 손톱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제스처를 인식을 한다든지 멀티터치가 가능해서 훨씬 동적인 사용자 경험을 이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맞춰서 터치되는 영역의 범위들을 고려를 해서 모바일을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터치 제스처에 대한 그런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터치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약 10mm에서 13mm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88픽셀 정도라고 하고, 뭐 손가락의 이런 크기라든지 지문의 이런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최소 7mm 또는 44픽셀이 되어야 이제 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버튼이라든지 어떤 기능을 동작하기 위한 어떤 영역들을 설계를 할 때 이런 44필에서 88픽셀의 어떤 그런 기준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활용을 해서 어, 적절히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파지법이 다양한데 가장 많은 비중이 한 손으로만 사용하는, 네, 한 손으로만 사용하는 사람이 약 49%, 그리고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화면을 탭하는 사람이 36%, 또 스마트폰을 감싸고 양손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약 15%, 이렇게 다양한 파지법들이 있죠. 자,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엄지손가락의 비중이 높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을 중심으로 우리가 UI, UX를 구성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관점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의 크기에 따라서 손가락에 닿는 영역이 서로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화면이 너무 커지게 되면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 컨텐츠 전체의 영역을 터치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터치를 하는 영역들, 가장 터치가 쉬운 영역들을 어떤 중요한 기능들을 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엄지손가락만으로도 뭐 스크롤을 한다든지 스와이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화면에 요소들을 잘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한 우리가 터치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 터치 제스처라고 하죠. 이 터치 제스처가 우리가 보통 앱을 개발을 할 때는 이벤트들을 받아올 수가 있는데, 그런 이벤트들이 어떤 값이 탭이냐, 어, 탭이냐, 더블 탭이냐, 탭 다운이냐, 뭐 탭 업이냐, 뭐 스와이프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서 거의 그에 따른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선 뭐 터치의 제스처 종류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탭의 경우에는 화면을 한 손가락으로 짧고 가볍게 두드리는 동작을 탭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버튼을 실행하거나 또는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제스처죠. 그 다음이 이제 더블 탭. 더블 탭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두 번 탭하는 동작. 주로 우리가 사진의 확대와 축소를 할 때, 그죠? 사진을 실제 크기로 확대를 하고 또는 화면에 맞춤으로 축소를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자, 그런 더블 탭 제스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레스라고 해서 화면을 2초 이상 길게 누르는 동작, 또는 이와 같은 어떤 비슷한 동작 중에 3D 터치 기능이 있죠.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2초 이상 길게 누르면 어때요? 뭐 팝업 창이 뜬다거나 또는 보조 메뉴 같은 것들이 뜨는 어떤 그런 용도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텍스트를 복사하거나 잘라내기를 하기 위해서 어때요? 텍스트를 길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용도, 그래서 글씨를 복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용도로 우리가 프레스 테스터를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제 패닝 하는, 손가락을 떼지 않고 길게 끄는 동작이 있고요. 뭐 확대한 이미지의 상하 좌우를 움직일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드래그가 있는데, 어떤 객체를 손가락으로 길게 끌어다가 갖다가 놓을 때 이것을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드래그라고 합니다. 스와이프는 손가락으로 터치한 상태에서 미는 동작이죠. 우리가 보통은 수직 스크롤, 수평 스크롤 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우리가 활용을 하죠. 자, 플릭이라고 하는데, 화면을 이동하거나 또는 페이지를 넘길 때 사용을 합니다. 손가락을 터치하면서 수평이나 수직 방향으로 빠르게 스크롤을 하는 동작인데, 스와이프랑은 좀 유사하기는 하지만 플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짧고 좀 더 빠른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핀치라고 해서
두 손가락으로 양방향을 벌리거나 오므리는 동작, 주로 화면 확대나 축소에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외에 말고 다양한 제스처들이 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교재 54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제스처와 터치와 같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모바일 앱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앱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네이티브 앱과 하이브리드 앱, 최근에는 프로그레시브 웹 앱, 그다음에 모바일 웹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죠. 그래서 모바일 운영체제,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또는 iOS를 개발하는 이런 제조사,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이 되겠고요. iOS 같은 경우는 애플이 되겠죠. 이런 그 구글이나 애플에서 제공하는 개발 도구, 개발 언어를 통해서 고유의 모바일 운영 체제에서만 동작되도록 하는 앱, 그런 전통적인 앱 개발 방식을 네이티브 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에는 안드로이드 앱과 iOS 앱을 두 가지를 동시에 런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안드로이드를 따로 만들고 iOS 개발자가 iOS 앱을 따로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는 기능의 퀄리티가 서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개발을 하는데 두 배의 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잘 활용하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하이브리드 앱인데요. 하이브리드 앱의 경우에는 모바일 웹과 네이티브 앱의 장점을 합친 앱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이티브 앱의 장점을 합쳤다라는 뜻은 어, 모바일 웹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라든지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버에 있잖아요. 서버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모든 리소스들이 앱 내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미지들이나 이런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은 이미 다 내장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웹브라우저에서 이런 그 모바일 환경을 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이 하이브리드 앱을 통해서 앱을 구현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레시브 웹 앱이라는 것인데요. 프로그레시브 웹 앱, 그래서 PW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PWA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모바일 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까 모든 리소스들이 다 앱에 내장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좀 크고 또 우리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자주 사용할 것도 아닌데 설치를 해서 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진입 장벽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웹브라우저에서 URL 접속만으로도 모바일 앱의 기능을 활용하는데 충분하고, 뭐 예를 들면 GPS 센서라든지 카메라와 같은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됨에 따라서 이런 PWA로 개발을 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WA의 장점은 안드로이드와 iOS가 구분이 없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접속만으로도 내가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웹 브라우징 방식이기 때문에 화면을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든지 화면 전환이 좀 빨라야 된다든지 이런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바일 웹은 단순히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구동되는 모바일 홈페이지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모바일 앱의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앱의 콘텐츠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대칭형 콘텐츠와 비대칭형 콘텐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대칭형 콘텐츠라 함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닌텐도 스위치 요즘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닌텐도 스위치에 보면 링피트라고 해서 이렇게 조이콘을 이렇게 링에 탑재를 한 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게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대칭형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와 오락 이런 것들이 두 종류 이상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융합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칭형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고, 비대칭형 콘텐츠는 각각 고유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뭐 커뮤니케이션 중심 또는 뭐 통화 중심 또는 뭐 게임 중심 또는 뭐 만화나 뭐 소설 이런 중심 컨텐츠가 이렇게 각각의 고유의 기능들끼리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비대칭형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앱 서비스와 기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위치 기반 서비스의 방향이 점차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우선 뭐 이제 카메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GPS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택시 쪽 분야도 있고 대리운전 쪽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또 위치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뭐 여행 관련된 서비스들도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위치에 따른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 컨텐츠 서비스의 방향으로 기술의 동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제 엠커머스라고 해서 우리가 지불, 예를 들면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해외에는 뭐 페이팔과 같은 거라든지 또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뭐 삼성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제가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 페이와 관련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점차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고 있고 실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바일 기기들이 사실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량이라든지 또는 CPU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대신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대용량의 처리라든지 반복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버에서 수행을 하고 나는 이제 모바일에서는 결과만 받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술적인 동향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사물 인터넷과 5G를 볼 수가 있는데, 사물 인터넷은 뭐 각종 사물의 여러 가지 센서나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에 연결을 하는 기술,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4G에 이어서 5G가 초저지연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로 이제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네. 네, 5G가 발전이 됨으로써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과거에는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결과가 도달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면 거의 지연이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 형태로서의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산업 모니터링과 스마트 시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의료가 혁신되고 내 몸의 건강을 진단하거나 내 건강 상태를 의료기관으로 전송을 해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자동차가 AI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운전을 한다든지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또는 5G와 스마트 자동차가 서로 융합되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또한 웨어러블 기기, 뭐 스마트 미러, AR과 VR,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UI UX 디자인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3D 버튼이나 그라데이션이 좀 많이 들어간 형태의 디자인이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현재의 디자인 트렌드는 좀 플랫한 2D 형태의 다양한 색감을 가진 일러스트레이션과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디자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이소메트릭 디자인이라고 하는 2차원 요소를 3차원의 객체로 그리는 어떤 그런 표현 방법인데요. 평면 디자인의 깊이와 높이를 표현을 함으로써 각 디자인의 요소가 더욱 매력적이게 보이고 사용자의 이해가 더욱 쉽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인포그래픽에서 많이 사용이 되면서 최신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사용자한테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적용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과감한 그레이디언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로고 여러분들 뭐 접해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과감한 색상의 표현을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을 했는데, 한 톤의 컬러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여러 색을 과감하게 섞은 그러한 형태의 그레디언트를 표현하는 이유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방식과 같이 플랫폼에 좀 더 현실감 있고 깊이를 더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하고, 좀 극한의 색상을 사용하면 시선의 분산을 좀 막고 필요한 요소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3D 입체 디자인과 애니메이션인데요. 3D 디자인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자에게 좀 더 사실적이면서도 좀 사진적인 요소로 표현하지 못하는 영역들까지 표현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어떤 흥미를 좀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이포그래피와 가변 폰트인데요. 우리가 요즘에는 디자인 요소로서 타이포그래피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미지로 디자인을 해서 타이포그래피를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원화 폰트가 다양해졌고 웹 폰트라든지 또 모바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폰트들이 많아져서 반응형 디자인에서는 이런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보다 글자를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넓이라든지 또는 글자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한 어떤 디자인이 추세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과거에는 이런 어떤 그 자간과 굵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분류가 되는 형태였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워드 프로세스에서 볼드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탈릭 버튼을 누르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폰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CSS나 편집 툴에서 어떤 수치를 입력을 하게 되면 굵기를 아주 얇은 것에서부터 아주 굵은 두께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변 폰트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이미지로 편집한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UI UX 트렌드를 살펴볼 건데요. 보통 디자인, 아까 이제 디자인의 변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UI UX의 트렌드의 변화는 점차 이런 NUI에 가까운 이런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바일 앱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디지털 기기에 음성 비서 기능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문맹자도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운전 중이거나 집에서 리모컨이나 스위치 없이 편리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술 투자와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또한
요즘 스마트폰이 베젤이 점점 없어지고 물리적인 버튼을 없애는 추세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명령을 제스처를 인식해서 처리되는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스처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엄지손가락 영역이 미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를 중심으로 UI의 요소들을 배치하거나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형태로 UI가 구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인터랙션인데요. 마이크로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어떤 사소한 이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이 미세하게 눌렀을 때와 세게 눌렀을 때 또는 길게 눌렀을 때 어떤 애니메이션이 동작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달리 움직인다든지 재미적인 요소들을 더해주는 그런 인터랙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그인의 간편한 그런 간편성. 그래서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홍채 인식, 얼굴 인식, 그다음에 지문 인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인증 방식을 통해서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인증도 사람의 생체 인식을 통해서 옛날에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던 방식이 아닌 편리한 입력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추세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의 내용들을 모두 다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실습과 여러분 제가 실습을 이제 한 챕터 정도 제가 실습을 진행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차에는 디자인 리서치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